저희가 저번에 잠깐 제가 많은 의문을 제기를 한 게 지금도 약간 얘기를 나눴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토큰화된 거를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온체인에서 뭐 솔라나 뭐 다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국내 주식이 거기에 누군가가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현물을 올렸다고 칩시다. 온체인에서 그거 그러면은 거기서 사서 이득 보면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해외에서 상장을 현물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냥 그렇다고 해봅시다. 왜 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토큰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거를 올릴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추종 주식이랑 네. 그냥 현물 진짜 찐 네. 자산이랑 가격이 같으면은 뭐 당연히 주주 권리는 행사 못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행위 아닌가요? 사실 현존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부분 그 공용 기업들의 RWA 토큰들이 그런 형태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종류가 주주 권리 행사 못하고 다만 가격은 동일하고 그래서 미국은 원래 규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쨌든 가격이 미러링이 된다면 그리고 주요 용처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차익 실현이라면 투자와 투기의 목적으로 국내 주식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일단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야 돼요 세금? 국내 주식을 온체인에다가 토큰화를 시킨 거를?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추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증권이 아니라 파생 상품이어가지고 분류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파생 상품이 근데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을 산다. 그럼 이제 거주자가 돼서 국내에 이제 납세 의무가 지는 거고 183일 미만이면은 이제 국내에 납세 의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제 파생 상품도 과세 대상에 돼 있긴 한데 그럼 온체인 자산을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가 조금 물음표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열거된 파생 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과세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183일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코인 거래를 해서 이제 이득을 봤는데 올해 보니까 한 180일 정도 살았어. 그런데 한 1억 정도 번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바로 그냥 183일 넘기기 전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그 해 안 돌아와요. 그러면 세금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과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런 되어 제기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억을 벌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그 183일에 해당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을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반대로 내가 해외 직장에서 돈을 버는데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적으면 이제 한국에서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되게 이거 법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어려워.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은 하이닉스 그 ADR 상장된 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파생 상품인 거죠? 당연히 약간? 그건 또 약간 ADR은 실물이죠, 실물. 현물. 그 예탁 증서라고 해서 또 별도의 증권 중에서 별도 분류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증권 예탁 증서 해가지고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저면서 별도의 분류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ADR에 대해서 또 별도 과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 국내 현물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처리를 해서 또 따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저도 ADR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네. ADR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ADR을 네, 죄송한데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해요. 취조하세요. 제가 변호사님 취조하시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우리가 뭐 자문 받고 있는 거 사실. 궁금해서. 지금 흥분했어. 약간 궁금해서. 이 궁금증이 폭발하잖아요. ADR을 온체인으로 토큰화된 걸 사면은 그럼 가상 자산이에요? 아니면 그 뭐 예탁 증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ADR 자체를 토큰화하느냐, 그러니까 주식 토큰화처럼 이제 진짜 그 주식 자체를 토큰화하면은 주식인 거고, 그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걸 토큰화하면은 이제 그 추종하는 거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증권이
즉 증권을 소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면 그 증권을 실제로 그 현물이랑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냐 아니냐가 약간 큰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 종류마다 좀 다르겠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분증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결권이 부여되면은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제 분류를 봤을 때는 내가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지라고 보면 그냥 주식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미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되게 요즘에 크립토에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 토큰에다가 그 지분 그러니까 내가 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이라고 걔네가 SPV를 이용을 해서 그 SPV의 그 지분을 내가 토큰으로 사는 건데 토큰 자체는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야, 너는 이 토큰을 사면은 이 SPV의 지분은 우리가 줄 거야. 그리고 그 SPV는 이 뭐 예를 들면 전체 토큰 지분 중에서 뭐 한 20%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약속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토큰 홀더와 그 토큰 발행자 간에 계약을 해서 실제 계약을 사인을 해서 토큰을 내가 사는 거라면 그러면은 나는 증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증권이긴 뭐 지분증권이냐 채무증권이냐의 차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SPV의 그 의사결정에 내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오셨어야죠. 아마 아닐 거예요. SPV의 그런 의사 결정 아무도 알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그 정도까지 몰라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그 SPV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인 거고, 이제 뭐 추후에 내가 지금 채권인데 지분권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채권일 확률이 높고, 뭐 아니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가격을 추종하는 거다. 그러면 뭐 이제 파생 상품이나 뭐 이제 다른 종류의 증권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다시 그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그 주식 토큰을 하겠다고 하고 뭐 신한 투자증권도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국내에서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서 뭐 예탁 결정 통해 가지고 토큰화를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 요청을 하는 시나리오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그 한국 증권사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 고객사들의 주식들을 토큰화를 해가지고 유통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거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거기서 매기는 세금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주식 세금과 똑같이 부과가 되는 형태이겠죠? 현재 주식에서 부과되는 형태랑 동일하게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쨌든 퍼블릭 체인은 여러 가지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거래해가지고 어떤 거는 미국 주식일 거고 어떤 건 아르헨티나 주식일 거고 아니 그런 세상이 올 거잖아요. 토코나 주식이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그럼 국세청이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 다 해가지고 뭐 미국 증권은 또 미국 증권에 맞는 또 과세 체계가 있을 것이고 국내 주식은 또 국내 주식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연 다 트래킹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그 아직 과세 체계 현재 과세 체계 그다음에 2027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준비를 이런 것들 염두하고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토큰화 주식은 일단 프라이빗 체인에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STO 같은 경우에 애초에 프라이빗 체인에서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이거를 아예 예전 같은 경우는 동일 시장에 거래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다 동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체계가 되게 일관성이 있었는데 이 토큰화 시대에서는 정말 다른 과세 체계에 있는 상품들과 주식들이 다 얽혀서 제가 한 번에 하나의 클릭으로 여러 자산들을 한 번에 다 막 수합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이게 현실적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 같은 거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되게 스페셜티가 높은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국제 조약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국제 조약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별로 어떻게 이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로 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퍼블릭이라도 하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걸로 이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하면 되긴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 주식 장내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는 것까지 다 과세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막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거래를 하나하나 따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래서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고 근데 현재 해외 주식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빗에 있을 때도 이제 이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고객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회계사님 찾아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국내 장외 주식 국내 장내 주식 같은 경우도 개인 리테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진 않지만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대주주 한번 이거 해봤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뭐 이거 시키면은 직원들 퇴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만 건 수만 건 이거 하나하나 뭐 코빗 것도 따야 되고 바이낸스 것도 따야 되고 다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사실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긴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과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게 처음에는 이제 뭐 선입선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1월, 3월, 5월에 사고 7월에 팔았어요. 그럼 1월에 산 걸로 이제 7월에 얼마의 소득을 얻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2026년에 과세다. 그럼 2026년 걸 그냥 총합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 가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게 되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지갑 주소별로 계산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거주자별로 바뀌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이제 트레이딩이 장내 뭐 거래소를 장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딩을 한 땀 한 땀 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름 각각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게 절대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를 안 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정부가 지금 5년째 유예를 해온 과세 정책을 내년에 실행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실질적인 세수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그 디지털엑스뿐만 아니라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 사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 안 될 것이고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변호사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를 하는 의의와 목적과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지난 6개월간에 더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말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던 이런 광란의 시장을 겪고 나서 주식 시장을 겪고 나서 코인이 더 이상 뭐 비트코인이 사행성을 어떤 조장한다기보다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카루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민족이다가 증명이 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 마담에 코인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소득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돈 잃으면 뭐 그러니까 돈 잃으면 뭐 우리 뭐 보너스 빌려줄 거야? 줘야지. 세금 줄 거야? 금감원 가야지. 환불 신청하러.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안전해요. 소득이 없으면 내실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긴 한데. 다행이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우리 셋 포함해서. 근데 디지털 자산 업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년째 힘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러니까 프롭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업비트 비썸 포퓰러스 오. 정도 뿌이, 뿌이, 뿌이. 이거 그래서 몇 년째 이제 사업소득 이제 법인 소득소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세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금 물음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선진국이나 많이 발전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많이 자본이 유입되고 성장하고 그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최근에 홍콩에 갔다 왔는데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홍콩, 싱가포르, 아부다비 뭐 이런 법인 설립하는 걸 검토는 해봤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엄청 크고 이제 세제 혜택이 클수록 이제 자본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회가 더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금 과세를 더 유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로 장 상황도 좋아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자산 업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글쎄요, 예시를 들자면 불장이 다시 와서 주영님 말씀대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세수에 대한 뭐랄까 논지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왜 안 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약간 장내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조금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요. 해외 주식도 뭐 저는 뭐 거래를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한 땀 한 땀 다 하는 거 너무 힘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이제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이 아니어서 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은 이제 장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또 자본을 더 조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자본 시장만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혜택을 줬을 때 그게 뭐 국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주식 시장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게 그 내가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 돈 벌어서 외국 놈들한테 돈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 내가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야. 우리나라의 자본이 자꾸 유출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한 게 크립토 이거 과세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 그냥 우리나라 그 투기적인 성향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미국 그런 정치 논리도 있는 것 같지만은 자본 유출에 대한 그 위협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워낙 그 환율 낮아진 게 그 빨리 달러 안 들여오면은 빨리 안 바꾸면은 우리가 너네 세무조사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루머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체가 그 이번에도 미국이 자기네들 국채 바이백한다 그랬죠. 그쵸. 머니 프린터가 그냥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거든요.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이걸 누가 왜 씀? 저거 쓰면은 사람들이 자꾸 달러로 바꿔 먹을 텐데 온체인에서 이거 해서 얻는 게 뭐냐 한국 입장에서 예,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동의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공약적인 측면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이랑 디지털 자산 산업이 뭐 굉장히 전도유망하긴 하지만 이것을 뭔가 우리가 장려하고 또 트레이딩적으로 이걸 육성을 시켰을 때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 본인들이 애초에 공약으로 디지털 자산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른 허브 국가들이 취하는 스탠스랑은 정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많이 일관되지 않다. 네, 너무 좀 상호 모순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다른 정책들도 뭐 그럼 그렇지 않냐고 하면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이쪽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가상자산 산업이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저는 국가 차원에서 그냥 대놓고 이것들을 장려하지 않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이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은 저는 그냥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저번에 주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 가상자산 산업이 커지고 트레이딩 시장이 커지면은 해외 프로토콜들이 국내에다가 덤핑하고 나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이 일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건이라는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테라라고 하는 루나라고 하는 시가총액 당시에 막 5등 6등하는 진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이 망했을 때 그 이후로 사실 국내에서 뭔가 도건 같은 그 기업가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도건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범죄자 취급을 하고 범죄자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 뭔가 그런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뭔가 전 사업을 실패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는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기꾼이라고 그냥 아예 못 박아놓고 더 이상 이런 사람 못 나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애들만 열심히 제2의 테라 루나 만들어가지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덤핑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키워놓을 거면 트레이더 시장도 풀어주고 국내 빌더들도 다 육성을 해서 제2의 루나 테라 만들어서 우리가 역으로 해외에 팔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이 토스 보면 전 토스만큼 편한 토스 제발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 스폰서 부탁드립니다. 네. 토스 보면 토스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해외에 수출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유의미한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테라 루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라 루나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였고 폰지 사기였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걸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UI UX가 좋았고 얘네들이 코스모스 썼지만 별도의 또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원래 만들고 해가지고 되게 내재화를 잘했던 팀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 테라 루나가 단순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누가 도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같은 시도를 했다가 범죄자 낙인 찍히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지형을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제2의 도건, 제3의 도건을 만들어서라도 좀 유의미한 도전을 좀 해보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만약에 테슬라 망했으면 걔는 그냥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꾼인 거야.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되는 거고 혁신가가 되는 건데 혁신과 전 사기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해줬어서 당연히 뭐 잘못한 부분들은 당연히 질책을 해야겠지만 막 대놓고 막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할 때 그냥 더 손가락질하고 막 이 사람을 어떻게 핍박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저도 도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뭔가 애초에 토큰을 찍을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해놓고 ICO도 못하게 막아놓고 해외 애들은 열심히 ICO 해가지고 국내 시장 상장해서 덤핑하고 나가면은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 규제 당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풀어다 주고 우리도 역으로 수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경쟁을 좀 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재미있고 유의미한 어떤 그 국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저번에 주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프이 아니라든지 유명한 그 코인 대표하는 코인 리더들을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거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장려 정책들을 펼쳤다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는 그 말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뭐 모든 창업자들과 모든 그 크립토 관련 기업가들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가 좀 개인적으로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뿐일지라도 누군가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려를 해주면 우리나라도 뭔가 초과 세수를 또 가상자산 쪽에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트레이딩 볼륨이 많이 나오고 그 트레이딩 볼륨에 많이 나오는 거에 호가 통화가 원화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원화 자체가 또 다른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내에서 내에서는 엄청나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체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원화를 가져오려고 유동성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외화 유출에 그 PTSD가 강한 나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가 좀 너무 아쉬웠다. 네, 그런 입장이죠.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메리칸 다이내미즘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를 어떤 스타트업 경영하듯이 했을 때 저는 트럼프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냥 돈 냄새 맡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세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미국에 투자하세요. 저는 이 내러티브가 일반 뭐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자꾸 반도체 공장, 칩 공장 뭐 다 지어라. 미국에 지어라 이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코인 업계를 봤을 때 이게 또 이제 글로벌한 수준에서 코인이랑 또 완전 다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심각한 뭐 이게 테라 루나가 됐던 뭐 최근에 이제 그 델리오 700억 원대 사기로 이제 알려진 델리오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맞아요. 1심에서 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냥 코인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자체가 그냥 이게 오명인지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시장이 판단해 주겠지만, 근데 그 오명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고 더 나대면 안 되라고 그냥 일단락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점 관점에서 이제 저도 뭐 규제 당국이랑 같이 레이어 제로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상호 운용성이야말로 수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법적 영역이 굉장히 그레이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거래소 레벨도 그렇고 기관 레벨에서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 가장 대관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자들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높은 확률로 뭐 계좌 지갑도 만들어보고 디파이도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이제 뭐 윗분들의 속내를 말씀하셨지만 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뭐 윗분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내가 막 목소리를 이제 높여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실 것이고 높은 가능성으로 자가가 있을 것이고, 나는 편하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밥통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리스테이킹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 어떻게 굴러가겠냐고, 그 어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디지털엑스 같은 거래소가 향후에 예측 시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커스터디나 스테이킹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게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암울한 이야기를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크립토가 규제권이나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키는 이제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앙화된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규제 그 당국이 갖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할 인센티브와 어떤 동의인을 못 찾겠다. 그래서 가장 윗사람이 해야 된다. 트럼프처럼. 저희도 먹여드리죠. 네, 떡먹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코인 하나 시원하게 내고 제명 코인. 어제 그런급하고 트럼프 코인이 마켓캡 100위? 탑 100위를 보면은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 코인이랑 하이퍼리퀴드 코인.